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는 허다연이고요. 제 옆에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신강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학습전략연구소장님. 우리 선생님께서는 대일외고에서도 강의를 하셨고 또 서울대에서도 강의를 해주셨던 하태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학습인지 4단계에 따라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좀 듣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사연을 받았어요. 그래서 4가지의 사연을 소개하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제로 학생들 사연이 나온다고요? 네. 학생들이 사연을 보냈어요.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그렇죠. 될 것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나 이거 네. 고민이었는데 내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학습인지 4단계에 따라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학습인지 이론에 보면 그 학습인지의 과정이 총 4단계로 구성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What is it? 이라고 하는 What's 단계라고. 이건 이제 코그니션의 단계라 그래요.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요. 예, 뭐 수학 전문가가 계시니까 수학을 얘기하면 더 이상하겠지만 가령 사인이면 아, 그게 사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수학이 제가 보기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이게 문제 같아요. 첫 번째 그게 사인이구나. 그럼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인지가 된 게 아닙니다. 학습 인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왜 그런가에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럼 뭐 사인 세타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모양이 저 삼각형에서 빗변이 맞은편에 있는 그거하고 이렇게 비율을 따지는 거구나. 뭐 A분의 B구나. 이렇게 그게 그렇게 그럼 A분의 B가 그래서 사인 세타구나. 이렇게 내가 왜 그런가를 따져가는 단계예요. 이걸 사유의 단계라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인지를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how의 단계예요. how applied입니다. 어떻게 적용되지 그게? 그래서 그게 문제도 살펴보고 또 선생님이 설명하셨으면 그 설명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또 나름대로는 그또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적용해 가는 거죠. 아직도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서서히 삼각함수란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인지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처음에 끝 이게 아니라 또 발전되면서 그 인지가 심화되는 거죠. 이를테면 전문가라 그러면 그 인지의 폭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고 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4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우리는 recognition에 이른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학습 인지 이론의 4단계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4단계라는 게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처음에 what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내가 배우는 내용이라고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단계, y의 단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은 어떻게 유도되었는가 또는 어떤 개념은 어떤 식으로 왜 이런 개념들이 도출됐고 왜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가 등등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대로 사유의 과정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3단계 how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그 문제풀이 단계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금 본인이 이해한 개념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3가지 과정이 온전하게 또 반복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인지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뭐 일단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수학이 정말 이 인지론에 딱 맞게 구성되어 있는 과목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선생님들께서 학습인지 4단계에 따라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보낸 사연을 좀 보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겪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집 앞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편법과 야매에 의존해서 공부해왔고 고3 때 기출문제만 기계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 때는 다 이해가 가는데 막상 혼자 할 때에는 문제를 못 풀겠습니다. 당연히 문제 푸는 속도도 느리고요. 개념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문제풀이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연에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으로 갓난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라는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이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지금 뭐 이 사연을 이제 들으시면서 저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들이고요. 뭐 한 줄 한 줄 다 저거 내 얘기다 이렇게 느끼는 맞아, 친구들이 맞아. 많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은 근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커다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냐 하면 혹시 내가 그동안 해왔던 수학 공부가 무언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동안 내가 잘못 공부를 해왔나? 왜냐하면 공부를 누구나 하긴 했거든요, 그동안. 맞아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도 점수가 본인 기대에 못 미치고 본인이 생각해도 수학을 잘한다는 느낌이 안 들기 맞아.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몇 년간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 정도 되면 수학이 무섭죠? 그렇죠, 무섭죠. 맞아요. 예. 수포자라는 말이 나오고. 네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자존감도 떨어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학이 뭐라고 수학 때문에 자기 맞아요. 자신을 이렇게 맞습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글쎄요, 뭐 다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일단은 그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문제 푸실 때는 이해가 가는데 그 문제를 또는 그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혼자 풀 때는 못 풀겠다. 내가 하면 안 돼. 네, 혼자 풀 때는 안 풀린다.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상담을 오면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학생한테 야, 그러면 네가 공부했던 노트랑 연습장을 지금 가져와봐. 내가 한번 보자. 그래서 가져오게 해요. 그럼 이제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안 풀렸던 문제들이 막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 학생 연습장을 제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그 학생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수업 시간에 제가 또는 수학 선생님들이 설명하고 제시했던 방법과 부분적으로 때로는 아주 많이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학생들이랑 얘기하려고 연습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문제풀이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실 연습장에 풀어놓은 걸 보면 아닐 때가 종종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풀이 방식을 자기도 모르게 유지하거나 혹은 가끔씩은 약간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힘들죠. 맞아요. 작은 생활 습관 하나도 고치기 힘든 건데 수학 문제 푸는 거는 굉장한 뇌 활동일 텐데 그걸 바꾸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자기만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거나 고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듯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네, 말 그대로 갓난아기가 말을 배울 때는 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말을 반복하거나 유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선생님이 칠판에 써 있는 걸요. 한 줄 한 줄 그냥 100% 똑같이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의 풀이를 설명할 때는요. 한 줄도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고, 그 줄거리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판서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 대충 보지 마시고, 좀 더 똑같이 따라한다. 진짜 기계적으로 복사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의 어떤 설명과 풀이를 좀 따라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누구나 다 있는데 내가 어떤 그 문제를 전에 경험한 적이 있다거나 그런 설명을 비슷한 걸 들은 적이 있으면 내 나름대로 그 개념에 대해서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근데 그 형성된 이미지가 고정관념이라고 해요. 스티리오타입인데 네. 딱 정해져 있어서 누가 말하면 그게 잘 안 깨져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노트를 보는 그건 굉장히 그 고정관념을 발견하는 그렇죠, 좋은 방법 맞아요.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선생님이 하듯이 따라가다 보면 고정관념이 깨지겠네요. 그건 맞아요. 점수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죠. 네. 쉬운 건 아닐 텐데요. 사실은 그렇죠, 쉬운 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의식적으로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된다. 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계속되는 고민이 또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문제풀이 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함에 따라서 향상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공부량으로 그 향상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문장이 참 맞아요. 네. 선생님 저는 개념 이해가 부족한가요? 문제풀이가 부족한가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개념 한 바퀴 더 돌릴까요? 아, 맞아. 진짜 아니면 많이 질문하죠. 문제집을 하나 더 살까요? 맞아요. 네네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개념 이해가 1단계고 1단계가 완료되면 문제풀이가 2단계여서 2단계로 넘어간다? 뭔가 이렇게 딱 네, 선후 관계가 있는 네, 것처럼. 예. 근데 그거는 상당히 그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념 이해를 충분히 숙달하고 반복했다고 해서 그 단원의 수학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안 풀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단계와 4단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수업을 들었으니까 자기는 풀수 4단계 있겠지? 레코그니션에 왔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 과정이 멀리 남았는데도 네, 선생님 네, 말씀 네, 듣고 오니까 네.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1단계 개념이 이해가 됐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네,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나? 맞아요. 이런 고민을 할 때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은 다 안 풀리고 막 틀리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적인 문제들로부터 하나씩 또 교훈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개념 이해를 반복합니다. 네. 개념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개념 공부할 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중에서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강조했었구나. 이 공식은 문제 풀 때 이렇게 나중에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예. 그래서 개념 공부를 또 반복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또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배우고요. 또,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네, 이게 그게 반복.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수학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1단계가 부족해서 2단계가 안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습 인지론에 이게 얘기하면 자생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개념 이해가 부족합니까? 맞아요. 문제풀이가 부족합니까?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인지 단계에서 왜 그렇지? 어떻게 풀지? 그건 저 학생은 고민을 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선생님 설명 속에 그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서 네. 인지도 늘고 또 작은 부분들이 레코그니션 되고 또 반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학이 잡혀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힘들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시면 저 학생 뭐 발전하겠어요? 느낌도 네. 있을 것 같고.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사연을 보내준 학생은 내가 갓난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또 많이 공부를 해서 꼭 수학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을 볼 때마다 계산 실수로 몇 개씩 틀려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 점수보다 실제 점수가 항상 낮아요. 저 스스로도 어이없는 계산 실수가 매번 반복되다 보니 수학이 싫어지기도 하고 짜증이 납니다. 라는 예. 사연에 실수는 실력이 아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이야기인지. 과감한 네. 과감한 표현. 네, 아주 과감한 표현이에요. 네. 네, 네. 일단은 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계산 실수가 반복되면 맞아. 진짜 좀 이렇게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예. 허탈하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은 막 울분에 차요. 맞아. 애들이. 그래서 진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으면서 선생님 실수로 틀렸어요. 맞아, 그럽니다. 맞아. 그래서 그래? 근데 뭐 저번 시험에도 그랬니? 그러면은 시험마다 사실은 실수가 맞아요, 진짜.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엄청 상처로 남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예. 그런데요, 일단은 그 계산 실수라는 것을 먼저 두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이거 실수로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념 적용 자체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 네. 그러니까 공식을 사용을 하긴 했는데 공식을 잘못 잘못되고. 외우고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좀 비슷한 다른 공식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다든지 네 이제 등등. 근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걸 보면 자기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실수라고 실수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학생도 알아요. 그건 그쵸. 실수는 이건 아니죠. 실수 아니죠. 네, 네, 그건 실력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죠. 흔히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네네 실수도 실력이다라는 말은 이제 그럴 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좀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무슨 정답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개념 적용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산 미스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예. 다 해놓고 마지막. 자, 다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3728. 네, 그런 겁니다. 네네네. 곱셈을 그러니까 구구단을 잘못 쓴다든지 아니면 뭐 A 값, B 값 구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쓰시오 했는데 A 값 딱 구해서 A 값을 딱 써놓는다든지 네. 근데 그런 어떤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계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덧셈 뺄셈 구구단 실수 같은 이제 그런 실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그 계산 미스를 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어떤 문제를 풀 때 초반, 중반 단계에서는 그런 계산 미스가 별로 안 일어나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후반 단계, 특히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막판에. 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네, 왜 실수라는 건 언제든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보통은 초중반에는 잘 안 하고 후반이나 마무리할 때 실수가 나올까?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딱 읽고 풀기 시작할 때 보통 마음이 어떨까요, 학생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거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불안하죠. 불안함. 예. 쫄았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걱정되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잔뜩 긴장한 상태로 문제를 처음에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제 막 고민하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내가 풀 수 있을까?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이를 발견한 거예요. 네. 됐다. 그러면 이제 쭉쭉 풀려 나가. 오,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A 값, B 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바로 그겁니다. 됐어. 됐다. 이렇게 안심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실수가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긴장이 풀리면 사람이 실수를 하죠. 맞아요. 그건 당연한 맞아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막 풀어서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됐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사실 우리의 뇌는 아까 못 풀고 넘어갔던 문제 맞아요.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문제를 진짜. 다시 떠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 아니면
이 시험지 보면은 문제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있잖아요. 수학은 내가 왼쪽 문제 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풀렸어. 그러면은 눈알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그 다음 문제는 뭐지? 그래서 오른쪽 문제를 봐요. 예. 네, 아 다음은 수열이구나. 맞아. 이런 식으로요. 다음은 경우의 수구나. 이런 식으로 집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됐다라고 하는 순간이 진짜로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가 났구나. 네. 예. 그래서 그런 실수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는요. 마지막에 최종적인 답을 내서 OMR에 마킹을 하는 그 순간까지 예. 혹시 내가 이거 어딘가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뭐 조건 빠뜨린 거 없나? 내가 어이없는 계산 미스 마지막에 안 했나? 이런 걱정을 해야 되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끝까지 계속 봐야 돼요. 다른 문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이 세상에 이 문제 하나랑 나만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예요. 집중해서 멋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 미스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볼 때 한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주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맞아요. 계산 실수가 그럴 때 일어나구나 싶은데요, 맞아요. 진짜. 네. 네, 마지막 순간에. 네, 실제로 학생들 시험지 풀이하고 한 거 보면 네. 대체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그래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예. 이 사연을 보내준 친구도 자기가 어디서 자꾸 실수가 나는지 몰랐을 네.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주 네. 날카롭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정말 수학이 싫어지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우리 친구는 끝까지 집중 잘 하셔서 이 실수를 꼭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극복합시다. 네. 파이팅입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나 학원 수학생들이 킬러 문항 수업을 하실 때마다 너무 어렵기만 하고 때로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실력은 3등급에서 5등급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인데 그냥 킬러 문항 버리고 현실적으로 2등급 목표로 공부하면 안 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킬러 문항 공부는 사고력 향상의 필수 요소라는 답변을 써주셨는데요. 또 이 친구의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민을 하는 친구가 보통 이런 고민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뭐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지. 맞아.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구나.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학생이 얼마나 절실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요, 공부하기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마음이 1도 없어요. 이 학생은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한 학생인데, 이게 이제 모의고사가 거듭될수록 생각보다 성적이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수능은 다가오고. 예. 그러면은 본인이 굉장히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살 길을 책으로. 찾는다. 네, 굉장히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짚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혹시 킬러 세계를 버리면 혹시 나한테 사실은 더 이득인가? 네, 이런 고민까지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만약에 이 학생한테 누가 그래 너는 킬러 문항 버리고 공부해도 돼라고 말해주면 그 킬러 문항 버리고 나머지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실제로. 네. 자, 그러면 과연 킬러 문항을 버리고 2등급 88점 목표로 공부해도 될까? 지금 모의고사 보면 4등급인데 그렇게 공부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킬러 문항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학이라는 게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수학 시험을 보면 2점짜리 문제가 있고 3점짜리 문제가 있고 4점짜리 문제가 있죠. 2점짜리 문제는요, 딱 한 가지 개념을 아냐 모르냐 물어봐요. 맞아요. 3점짜리 문제는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를 물어봅니다.
4점짜리는요. 한 가지를 물어볼 때도 물론 있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복합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렇죠. 좀 믹스된 그런 개념을 한 문제로 만든 거죠. 네네네. 예, 그게 사고력, 창의력 측정이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세 가지 개념 정도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를 학생들이 푼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수학적인 지식들 중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서 순서대로 배열하고 네. 그 지식들을 서로 조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체계적 사고력. 체계적 사고력. 예, 예, 아, 맞습니다. 예. 체계적 사고력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그런 체계적 사고력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한 개념을 반복 학습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의 풀이를 충분히 음미하고 반복하면서 예. 여러 가지 그 수학적 지식들이 어떤 순서로 조직되는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기회죠. 예, 알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학교든 학원이든 자 이번 모의고사 30번 풀이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30번은 무척 어렵죠. 네, 맞아요. 풀이가 되게 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면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시냐면 자 30번 시작 이렇게 안 하고요. 네. 30번 문제를 풀기 전에 30번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한 세 가지 정도 먼저 정리해 볼까? 그래서 그 세 가지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쭉 해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도 킬러 문항을 해설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그 훌륭한 선생님들일수록 그것에 능해요,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섞여 있는 복합적인 개념의 한 가지 중에 좀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을 뽑아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이 주의 깊게 경청한다면 아 여러 가지 수학적인 지식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는지 어떻게 뽑아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 수능 킬러 문항은요 쉽게 말해서 늘 신유형이에요. 그렇죠. 네, 킬러 문항은 예전에 나왔던 킬러 문항이 살짝 변형돼서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의 수능 킬러 문제는 대부분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요. 비슷한 문제가 전에 없을 때가 많아요. 따라서 그 새로운 그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킬러 문항을 공부하는 목적이 올해 수능에 나올 킬러 문항이랑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과거 기출 킬러 문항을 그 자체로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문제 어차피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 푸는 과정 전체를 공부하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 예. 눈에 딱 보이진 않지만 뭔가 이 정신세계 깊숙한 곳에서 뭔가 내공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네. 하나는 블라인드 포인트라고 하는 그 학습 인지론에서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에 딱 비추어서 어떤 개념에 사실 자기는 블라인드 포인트가 있어요. 안 보여. 근데 킬러 문항을 풀면 선생님이 여기에 필요한 걸 딱 잡아내는 바로 그 순간이 내가 가지고 있던 블라인드 포인트를 선생님이 다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고 점수 상승이죠.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그 브레인 미러링이라는 학습인지 이론이 있어요. 그 선생님 수업을 경청하다 보면 그 선생님의 사고 과정, 판단, 문제의 해법 이런 것들이 뇌 작용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아주 열심히 주의 있게 들으면 닮아가요. 그분의 뇌파를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대로 거울 비추듯이. 그럼 자꾸 그렇게 훈련이 돼가면 그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내가 전혀 새로운 문제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닮아서.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선생님 말씀에. 저도 이 비슷한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많이 나누는데요. 뭐냐면 그래요. 학생들이 이제 제 수업을
뭐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수백 시간을 듣게 돼요. 그렇죠. 네, 제 수업만 세봐도 수백 시간을 듣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예,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그 수백 시간 동안 선생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물론 그 내용을 전달받고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을 전수받죠. 그건 물론 1차적인 수업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저절로. 그 선생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예, 그렇죠. 그 자기도 모르게 마치 친한 친구 말투 닮듯이 맞아. 예. 일상생활에도 벌어지는 맞아요. 어떤 문제를 읽었을 때 그 선생님은 이런 문제 보면은 꼭 이렇게 시작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 친구는 욕을 이렇게 생각할까? 네네네 그런 거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미러링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저건 내가 아는 거니까 듣고 저 부분은 내가 아는 거니까 안 듣고 저건 내가 좀 어려운 거니까 듣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선생님 수업은 쭉 경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좀 닮아가겠다. 중요하죠. 네. 어떤 제가 상담할 때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 수학생님들은 천재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맞아요. 자기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걸 선생님은 그냥 너무 쉽게 끄집어내서 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사고 과정을 네가 배워라. 따라가라. 그럼 똑같이 나중에 담는다. 수능 때 발휘하면 되지 않겠냐고. 맞습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또 학생들한테 천재라는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또 우리 천재 선생님 중에 한 분을 옆에 그렇죠.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천재죠. 네, 우리 사연 보내준 학생 고민이 많았겠지만 킬러문항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전적일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조금. 그러게요. 마지막. 안녕하세요. 모의고사를 보면 2등급은 나옵니다. 근데 80점대에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하. 킬러 문항을 나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못 풀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께서 사실은 실력 부족이 아니고 시간 부족 이런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여기도 설명을 한번 명쾌하네요. 부탁드릴게요. 2등급을 꾸준히 받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 1등급을 꾸준히 받는 학생과 2등급을 꾸준히 받는 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뭐 학생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수학 실력 면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네. 1등급 학생이라고 해서요. 계속 1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천재. 걔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2등급 받고 80점대 만난다고 해서요. 수학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해 보면 수학 엄청 잘해요. 네.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봤어요. 자신 있다고. 네. 근데 잘합니다. 항상 2등급이다. 잘하는데 점수는 80점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질문은 답이 명확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실력 차이가 실제로 크지 않은데 어떤 학생은 100점을 받고요. 어떤 학생은 88점을 받아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 두세 개 차이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그 차이가 생기냐? 얘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 문제를 못 푼 거냐? 그게 아니라 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 부족. 그래서. 네, 100점 받은 학생은요,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 30문제 100분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통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100점이나 96점 정도 받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어려운 문제 2개 또는 3개를 남겨놓은 상태가 한 5, 60분이 남는다고 해요, 시간이. 네. 최소한 50분이 필요하다. 와, 그렇구나. 네, 50분 동안 2개 또는 3개를 집중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시간이 충분히 그렇게 주어지면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풀어내요. 네. 네, 그 사고력, 그 여유죠. 그죠? 네네네네. 시간이 없으면 사고력을 발휘할 그렇죠. 여유가 마음도 없잖아요. 급하고. 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준 학생이 바로 예, 그런 경우인데요. 예. 사연 보내준 학생은 아마도 어려운 문제 2개, 3개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마 시간이 30분 전후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는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 네네네. 예. 시간이 좀 부족하면 결국은 한 문제도 못 풀 때가 많아요. 쫓겨가지고요. 시간에 쫓기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네, 막 29번 건드려 보다가 한 5분, 10분 되겠다. 지나면 30분 넘어가요. 어. 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아이고. 약간 쫓기듯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문제도 못 풀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공감하실 거예요. 사고의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죠. 예, 예.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한 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풀어가요. 네. 아. 체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체계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다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을 푸냐 안 푸냐가 핵심이 아니고 네. 네. 그 전에 27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그렇죠. 그렇고. 근데 그게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등급 학생들은 앞에 27문제를 50분 안에 끝내요. 그런데 2등급 받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은 27문제 푸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7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수학 실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1등급 100점짜리들은요 모든 문제를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쫙쫙쫙쫙쫙 풀어요. 네, 27문제를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등급 받는 친구들은요 쫙쫙쫙쫙 풀다가 중간에 턱 막혀가지고요 그렇죠. 갑자기 마음이 거기서 아프다.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자기만의 풀이법을 생각해내서 안 돼. 막 푸는데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은 굉장히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채택해서 시간 허비를 많이 해요. 아. 네. 여러분 이거는 출제자가 당연히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출제자는요 항상 10번대 중간쯤에 이거 잘못 건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게 돌아가게끔 문제를 하나 만들어놔요 항상. 18번. 지뢰밟기처럼. 네, 지뢰밟기처럼. 18번. 지뢰 밟으면 나중에 킬러 문항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아닙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어차피. 그래서 결국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관건은 어찌 보면 그 앞에 27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그 싸움이 관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슬픈 얘기입니다만 2등급을 꾸준히 받는데 그 27문제를 빠르게 못 풀어내는 친구들을 보면 상당수가 수업 시간에 네. 아. 저도 그 생각이 선생님들이- 들었어요. 예. 선생님들이 기본 개념 설명하고 쉬운 문제 풀 때 수업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예. 하고 아 나 이거 안다, 아는데. 이거. 아는데. 네.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해설할 때는 눈을 반짝하면서 예. 들어요. 귀가 쫑긋하고. 네. 예. 그러다가 또 좀 쉬운 문제 해설하실 때는 문제 읽으면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간 루즈해져요. 안 듣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수업을 자꾸 듣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간단하고 쉬운 기본 유형이라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접근을 네.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고정관념이 형성돼서 매우 강하게. 예, 예. 네네네. 누구 얘기도 들을 필요 네, 없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수능이나 평가원은 바로 그 부분을 항상 노립니다. 기가 막히게 노려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능 문제 항상 보면서 캬 이러거든요. 어. 왜냐하면 아 이거구나. 또 이런 식으로 애들을 또 괴롭히는구나. 이게 네. 또 여기서 또 등급 나눠지겠구나. 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아 이거 애들 걸려두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아유 남겼다. 그럼 8분 10분 걸리겠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많아요. 늘 얘기할 때 변별력 있는 문제가 네. 뭐 한두 문제 있다 뭐 네. 이런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하는 친구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기본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쉬운 난이도가 쉬운 기본 유형을 설명하실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 본인이 갖고 있던 거랑 약간 다른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제가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얘기를 경청해 보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뭐 인지 이론에서도 그대로예요. 남 얘기를 들어야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네. 블라인드 포인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난 정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 얘기를 안 들으면
고정관념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블라인드 포인트는 늘 블라인드의 상태죠. 네. 이론상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건방지다거나 아니면 수학 선생님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쉬운 문제 풀 때 듣지 않으면 안 고쳐지고 이 수학생들은 원래 문제 풀이 설명할 때 수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학생들은 항상 문제 해설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일 빠른 풀이, 짧은 풀이, 멋있는 풀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변형될 텐데 와. 그래도 계속 쓸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풀이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게 수학생들의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수학생이 조금 어렵게 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맞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약간 애들 복잡하게 있어요. 보이는. 그래서 저 선생님이 혹시 쉬운 길을 못 보고 계신가? 혹은 혹시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수학생들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들어놔야 나중에 그 문제가 변형되고 꼬였을 때도 계속 적용 가능한 파워풀한 솔루션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시간 낭비 안 하고 27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아니, 저 사연을 보내주신 학생은 그 부분을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맞아요. 정말 큰 발전이 있겠어요. 네네네. 저도 네. 갑자기 수학 수업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선생님. 저도 어떡해요? 국어 수업 듣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친구가 꼭 또 이런 수업 잘 듣고 네. 블라인드 포인트 찾아내가지고 1등급으로 도약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갈 것 같네요. 예, 오늘 얘기가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뭐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예, 참 슬퍼요 저는. 예,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고 그 얘기를 할 때의 학생들 눈빛, 표정 수없이 봐왔고 수학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수많은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아픈 마음을 갖고 네네네. 이게 정말 다 아픈 얘기들이거든요. 네, 정말. 맞아요. 그래서 참 제가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네, 앞으로도 여러분 열심히 계속 최선을 다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좀 굉장히 저는 저 사연도 사연이지만 선생님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역시 그렇구나 맞아요. 이런 그 인지이론 상에 얼마나 접목이 되느냐가 점수를 결정할 요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수업이 참 중요하다. 맞아요, 수학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은 수학 뭐 안 들어도 나는 알아. 맞아요, 이를테면 맞아요. 나는 저 수열 파트 이 확률 통계 이건 난 잘 알아. 수투 너무 쉽게 이해해.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킬러 문항에 걸리겠어요. 그러세요, 맞아요. 네. 수업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아니, 방금 말씀 듣고 한 가지가 생각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을 50분 듣잖아요. 그러면은 50분 내내 계속 막 새로운 걸 50분 내내 배우는 수업이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네, 만약에 그런 수업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랑 안 맞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안 맞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수업이라는 건요, 50분 동안에요, 딱 5분만 도움이 돼도. 그렇죠. 내가 기존에 갖고 맞아요.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탁 바뀌는 순간. 맞아, 그쵸? 맞아. 네, 50분 중에 5분만 도움이 돼도 그 50분은 굉장히 훌륭한 수업이 되는 거예요. 예. 맞아. 그러면 네네네. 100점이죠. 그럼요. 수업 맞아요. 시간마다 그럼요. 블라인드 포인트 하나씩 그렇죠. 깨지면 맞아요. 네네. 100점이죠. 작은 거든 큰 거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45분이 버리는 시간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참 얄궂은 게
50분 동안 어느 정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5분은 오지 않습니다. 네. 이거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수학에 대해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네, 안녕.